그람시의 정당 이론은 지금까지 나온 거, 대중과 전의의 관계, 또, 지도자와 일반 당원의 관계, 그리고 이제 유럽 모델이죠. 점진적인 혁명과 러시아 모델, 전격적인 혁명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기동전, 그리고 유럽과 같은 진지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혁명은 그 나라의 조건에 따라서 러시아식의 기동전과 유럽식의 진지전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유럽에서도 기본적으로 진지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식의 기동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동전과 진지전을 번갈아 가면서 정세에 맞게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정당의 역할이고, 정당이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 단순한 정당뿐만 아니라 어떤 투쟁 전선체죠. 투쟁체, 소비에트죠, 소비에트. 정치 투쟁체, 노동자 정치 투쟁체뿐만 아니라 지식인, 죠 지식인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 이런 소비에트들이 있어야 된다. 비록 평상시에 무장하고 있지 않지만 평상시에는 길거리에서 대중투쟁을 하는 그러한 형태라 하더라도 정치 투쟁을 하지만 비상시에는 무장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소비에트들이 일상적으로 있을 때, 그럴 때만 이제 이 진지전이 이 기동전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그람시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그 프랑스 출신 대령과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던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수감돼서 어린 시절에 어렵게 보냈고, 그 그람시가 태어난 사르디니아 지역은 가난한 지역으로서 광부와 농민들의 저항이 많았고, 이러한 저항들이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탄압당하기 때문에 그람시는 사춘기 때부터 청년기부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혁명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트리노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지만 건강이 악화돼서 1915년이네요. 1915년이면은 24살 때 중퇴를 하였고, 바로 이 트리노라는 이 지역은 바로 노동계급,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가두 시위가 이미 1904년부터 있었고, 1912년에는 75일간, 그 다음에는 93일간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전개됩니다. 노동자 운동과 또 사회주의 운동이 발흥하는 그러한 노동자 혁명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향하에 1913년에 사회당에 입당을 하여 기간지와 기간지 활동을 하면서 주로 선전, 활동, 정치와 노동운동에 관한 글을 많이 썼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관한 글도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았죠. 이탈리아, 그리고 그람시도. 그래서 사회당 내 좌파에 결합하면서 노동자 평화 운동, 소비에트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에트가 반드시 무장 조직은 아닙니다. 대중적인 정치 투쟁체. 노동조합보다는 노동조합, 단순한 경제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치 투쟁체죠. 이러한 운동에 주력을 했고, 이탈리아 공산당의 기간지, 기간지의 전신인 신질서를 창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장 평의의 운동을 하면서 사회당 좌파들과 함께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하였고, 그렇지만 1915년에 이 무솔리니가 파시즘이죠. 무솔리니가 점차 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시즘에 대한 입장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코민테르는 바로 이러한 파시즘이 성장하자
삼인주의자들이죠. 삼인주의자들과 함께 반파시오 연합정선을 형성하도록, 그죠? 그래서 인민전선을 주장을 했죠. 코민테른이 이 파시즘이 발흥하기 전까지는 삼인주의자, 공산당은 삼인주의자와 투쟁해야 된다. 삼인주의자죠. 이 삼인주의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졌는데 파시즘이 성장하면서 삼인주의자들과 힘을 합치라 이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람시는 초창기에는 이 좌파였기 때문에 삼인주의자들과 힘을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파시즘의 성장을 목격하고 코민테른의 지침에 따라서 삼인주의죠. 삼인주의자들과 함께 반파시즘 전선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1924년, 1924년에 공산당의 집권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무솔리니가 이미 1922년에 정권을 잡았고 정권 초기에는 사회당과 공산당의 의회 진출을 허용을 해서 그람시도 이러한 공산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서기로도 선출되었지만 결국은 무솔리니가 1926년에 자신의 당이죠. 파시스트 정당, 국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활동을 불법화시켰고 그람시도 다른 동료와 함께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20년 4개월이죠. 20년 4개월의 형을 받았고 1937년 4월이죠. 2차 대전이 발생하기 직전이네요. 이미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1937년 병사하기 직전에 석방되었고 옥중에서 많은 책들이죠. 약 10, 10년, 10년 정도의 옥중 생활을 하면서 많은 책들을 남긴 것들이 바로 이제 옥중 수록, 옥중에 쓴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옥중에 썼고 이제 파시스트들이 감시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비유적이거나 혹은 완화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파시스트들이 이러한 책들이죠. 감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람시의 이러한 옥중 수고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람시는 이제 자본주의가 서유럽에서 어, 안정화됐죠. 그리고 삼민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도 일정 부분 성장했는데 그러한 조건에서 파시즘이 집권하는 과정이죠. 소부르주아와 노동자들까지도 지지를 받아서 이 파시즘이 집권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했고 노동자들이 왜 그 노동자당, 삼인주의나 공산당이 아니라 이러한 파시스트 정당이나 혹은 이 부르주아 정당을 지지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계급 출신이죠. 사회적, 물질적 존재죠. 이게 당연히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가들이 비자본가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거꾸로 이데올로기의 역할, 그렇죠? 이데올로기 역할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반작용을 하죠. 하부구조, 물질적 토대가 상부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상부구조, 이데올로기가 물질적 토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데올로기가 또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적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러한 반작용, 이 반작용을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의식의 자율성,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그리고 이것들을 장악한 국가의 역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 장치를 장악한 부르주아죠. 부르주아의 헤게모니, 이런 것들을 주목을 했고, 바로 이것이 이제 상부구조의 반작용 혹은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이다. 라고 그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강압에 의해서 지배도 하기도 하지만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피지배계급에게 동의나 설득을 통해서도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폭력 기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지배 계급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 기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데올로적 국가가 이데올로기적 기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본가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처죠. 그래서 국가가 겉으로는 노동자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의 국가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국가가 자본가, 특히 개별 자본가의 이익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 자본가로부터 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 자본가의 이익을 국가가 반영한, 예를 들어서 노동법이죠. 노동법. 개별 자본가들은 노동법에 반대하지만 국가는 자본가에게 노동법을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총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재생산돼야 되기 때문에 총자본의 입장에서 국가는 개별 자본과 반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마르크스가 프랑스 3부작 있죠. 프랑스 3부작. 특히 루이 라플레옹 3세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르주아들과의 갈등, 긴장, 독자성, 이걸 하면서 국가가, 즉 루이 라플레옹이 부르주아들, 대자본의 이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 루이 라플레옹이 마치 자기가 자본가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박정희나 그죠? 전두환이 마치 민생 노동자를 위하는 척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지배계급이지만 자본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독자성, 자율성을 가진다. 사회보장 제도도 마찬가지죠. 비스마르크의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를 자본가에게 권장하거나 혹은 강요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면서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지배 도구가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를 위한 어떤 공평한 기구다. 이런 환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람시에 말하는 국가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경찰, 군대, 관료 이러한 강제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복종을 불러일으키는 봉이죠. 이데올로기 장치, 주로 상부구조, 교육, 그죠? 언론, 종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배계급, 부르주아 사회는 이러한 국가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재생산하는 그러한 물질적 장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치죠. 문화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력과 그다음에 동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르주아가 노동자와 농민이라든가 중간층을 통합해가면서 부르주아가 하하 계급에 대해서 지도력을 가져간다. 이것이 이제 헤게모니죠. 계급의 헤게모니.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해서 음, 적대 계급,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거나 고립시키면서 중간 계급이죠. 중간층, 농민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자기 편으로 끄집어가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추종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의 자본가의 능력이 바로 이데올로기 장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본가들이 근본적인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이익을 양보하죠. 양보하면서 타협과 설득을 통해서 말을 잘 듣는 경우는 동맹을 갖고 갑니다. 자영업자죠. 그죠? 대자본이 자영업자를 자기 동맹으로 가져가게 하고 지식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노동자 중에서 일부 자기 자신에게 따르게 하고 따르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배척, 하죠? 이렇게 분리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헤게모니 이제 일종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급도 마찬가지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을 하려면 이러한 리더십을 가져야 주도권, 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왜? 자본주의 사회가 단순히 노동자와 자본가로 이루어진 두 개의 계급만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계급과
지식인과 같은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러한 자본가들에 대해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려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아닌 중간층이죠. 이 중간층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 중간층은 어떤 물리적 기구뿐만 아니라 동의, 그죠? 이데올리적 기구를 통해서 이들의 협력을 받아야 되고 권위를 인정받는다. 즉 노동자와 자본가가 이러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농민 같은 경우는 동맹이죠. 동맹을 하고 그다음에 지식인이나 학생은 노동계급을 따르게 하는 이런 동맹서력 추종 세력이죠. 이러한 것들을 조직화내는 힘, 그래서 그러한 블록, 그죠? 계급 블록, 자기를 중심으로 계급과 계층의 블록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헤게모니와 리더십인데, 근데 이러한 일반 노동자들이 이거를 할 수가 없죠. 이러한 리더십의 전략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이 노동자와 결합한 혁명적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혁명적 지식인이 노동계급이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거죠. 바로 이 혁명적 지식인의 그룹이 바로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들이 강제력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장치, 학교, 교육 이런 것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처럼 국가, 짜르치드를 타도한다고 해가지고 전체 자본주의를 타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아직 부르주아 지배 이데올로기가 학교나 종교나 그런 거죠. 이러한 것들이 구조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럽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의식과 자본주의적인 생활, 그죠? 의회, 언론, 학교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만 타도한다고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타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기동전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진지전,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고 다양한 계급과 계층 사이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이러한 사상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진지전이라. 왜 진지전이면 부르주아가 국가 말고도 여러 가지 참호, 학교, 종교 이런 것들, 언론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파괴해가 참호를 하나씩 점령해가는 진지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지전에서 전략적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혁명적 지식이고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인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 하나는 혁명적 지식인이 있죠. 또 하나는 일반적 지식인입니다. 일반적 지식인. 어떤 지배계급에 봉사하고, 지배계급에 봉사하고 상부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지식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혁명적 정당이라 할 때 그 지식인은 유기적 지식인, 혁명적 지식인, 노동계급과 결합한 노동계급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게 해주는 것들이죠. 이러한 지식인들은 전통적인 일반적 지식인과는 다르다. 그런 이러한 일반적 지식인을 예술가나 작가, 철학자, 성직자죠. 이러한 일반적 지식은 배척할 거냐?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혁명적 지식인이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지식인, 예술가, 작가, 철학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혁명적 지식인 편에 끌어당기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인을 두고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 지식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혹은 무력화, 중성화, 중립화시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바로 혁명적 지식인의 역할. 혁명적 지식인은 노동계급의 사회 주도권을 관철시켜주는 그러한 집단이고 바로 이것이 제도화된 것이 바로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도 부르주아와 마찬가지로 그 무력 기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세계관을 대변해줄 이데올로기 체제, 또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지식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그죠?
중간에 있는 지식인들을 노동자의 편으로 당겨야 되고, 농민이나 자영업자 같은 중간층 노동자의 편으로 당겨야 돼. 그래서 자본가들을 분립시키고 분열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자본가들에게도 노동자의 사상, 혁명적 사상을 침투시키고, 그리고 소수의 이 저항하는 자본가의 경우, 독점 자본이 주로 될 텐데, 이러한 자본에 대해서는 무력화를 해야 된다. 이런 그람시의 정당 이론은 이제 마르크스, 레닌, 로자의 이론들을 일종의 종합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된 서구와 러시아의 경우를 비교를 해서 주로 진지전을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자율성, 상부구조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마르크스도 프랑스 3부작에서는 국가의 중요성,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 독자성을 강조를 했는데, 그람시는 이거를 훨씬 더 섬세하게 시켰다는 거죠. 마르크스의 이론이 경제 결정론으로 오해받는데, 그람시의 경우에 마르크스 이론이 경제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상부 구조는 무조건 하부 구조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상부 구조의 상대 자율성, 의식이죠, 의식. 선전, 그죠? 이러한 의식 선전, 이데올리기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닌에서 말하는 이 전위 정당은 바로 그람시에게 서 유기적 지식인이고 정당이라고 될 수 있고, 노자가 말하는 것, 그죠? 노자가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혁명, 아래로부터의 혁명, 대중만 강조하는데, 이 대중이 사실은 전략적인 헤게모니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바로 이러한 유기적 지식인, 혁명적 지식인이 같이 결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노동계급이 의식적인 지도 중심, 지배, 어떤 지배 계급을 타도하고 혁명의 지도 계급이죠. 그래서 노동 계급을 혁명의 지도 계급 만들 수 있는 지도력, 헤게모니를 부여할 수 있는 유기적 지식, 정당의 역할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제가 만든 표인데,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람시가 생각한 이 서유럽입니다. 이런 서유럽의 시민사회죠. 그런 시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혁명을 이끌어가는 사회주의 정당, 유기적 지식인의 총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진지전을 통해서 혁명을 수행한다는 거죠. 러시아 같은 데는 이러한 기동전, 그죠? 기동전을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럽은 진지전이 일반적이에요. 그렇다고 기동전을 포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동전은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이죠. 노동자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당과 이러한 전선체가 있고, 그다음에 대중조직, 노동조합이나 농민 조직이 있으면서 바로 이제 특별한 시기에, 혁명적 시기에 이러한 노동자, 농민 소비에트가 무장으로 나와. 평상시에는 이제 무장할 수가 없겠죠. 평상시에는 대중투쟁, 그죠? 거리투쟁이라든가 정치투쟁을 하고, 비상시에는 이제 무장을 할 수 있고, 기동전으로 전환하고, 이제 기동전의 예비 부대라는 거죠. 유럽에서는. 평상시에 유럽에서는 진지전이죠, 진지전. 진지전으로 나가서 이러한 정당의 역할을 하는데, 정당이 노동자가 다양한 계층이죠. 중간층, 자영업자, 전문가에 대한 사상적 지도력, 그죠? 문화적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바로 유기적 지식인이 노동자, 노동계급과 결합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 일반적인 지식인입니다. 그 사회의 상부구조를 생산해내죠. 보통 지배계급에 유리한 상부구조를 생산하는데, 이 지식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유기적 지식인들이 바로 이러한 지식인들 중간층을 중성화, 부족화, 혁명적 지식인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들을 끊임없이 노동자의 편에 서게끔 그 자본에 유리한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경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지전과 기동전이고 진지전을 중심으로 하되 정세 변화에 따라서 기종전으로 가고 이게 정세를 판단하고 탄력적으로 이 혁명의 형태를 전환할 수 있는 바로 중심이죠. 이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 정당이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입장에서는 기본 집단이 노동계급이죠. 그리고 동맹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통받고 조직화될 수 있는 농민인 거고 동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추종 집단은 동지는 아니지만 중립화시켜야 될 중간층과 전통적 지식. 그다음에 적대 집단은 자본가. 이 자본가도 자영업자라든지 그죠? 이런 측들은 땡겨올 필요가 있다. 중간층. 주로 이제 독점 자본이겠 독점 자본 부재불능이겠지만 그 독점 자본을 주요 타겟으로 하되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분열해서 대립하게 만들듯이 노동자도 이 자본가죠. 자본가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면서 독점 자본과 같은 소수의 지배계급을 주 타겟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그람시의 진지전과 기동전 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러한 진지전. 이 진지전이라는 것은 노동계급과 유기적 지식인의 총체인 정당이 결합을 해서 사회에 대한 해결문이죠. 사회에 대한 해결문이 주도권, 명분, 이념투쟁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